인적 드문 시골의 어느 뒷산. 야, 자그마한 아담한 산에 소나무들도 전부 우리 토종 소나무들만, 적송 소나무라고 하는 토종 소나무만 자라고 있네요. 소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뭐 일본에서 들어온 리키다 소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토종 소나무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아주 그 고택 같은 거 짓는데, 그런데 기둥으로도 활용하고 뭐 그렇게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산에는 전체가 다 적송만 살고 있네요. 이런 산 보기도 참 어려운데. 껍질도 너무 예쁘게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막 벗겨지네요. 저 위에는 이제 껍질이 밑에보다 얇으면서 붉은색이 비치는 전형적인 우리 토종 소나무입니다. 높게 뻗은 소나무를 따라 걸어가니 산 끝자락 아래 또 다른 뭔가가 있다. 산 밑에는 아주 오래된 고택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기와에 와송도 자라고 이끼도 자라고 굉장히 오래된 고택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이런 오래된 고택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고, 마당에 많은 풀씨들이 날아와서 자생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애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요즘 시골에 보면은 이제 요즘 시기에 초록색의 잎을 달고 있는 그런 풀들 중에 곰보배추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은 논두렁, 밭두렁 같은 데 자생을 하는데, 논두렁, 밭두렁에는 이제 화학 비료라든가 농약을 치고 하니까 나물로 뜯어먹기는 안 좋고, 이제 이런 고택, 사람이 살지 않는 고택의 마당 같은데 그런 데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니까 나물로도 먹고 약용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가서 구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상대로 약초 겸 나물들이 엄청나게 많네. 마당 귀퉁이 잡초 마냥 자라있는 초록잎을 약초꾼은 단번에 알아챈다. 이거는 쌈 싸 먹으면 참 맛있는데. 역시. 사방으로 잎을 펼치고 있는 식물. 이거 오랜만에 만나는 곰보배추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시골 논두렁, 밭두렁에 굉장히 많이 자생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기관지 천식에 좋다는 이야기가 돌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다 캐가 버려서 이제는 자연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역시 예상대로 이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고택의 마당에는 이런 게 만날 수가 있네요. 겨울에도 싱싱한 초록색의 잎을 매달고 자란다고 해서 과동청, 또 눈 속에서도 이걸 만난다고 해서 설견초, 학명어로는 배암차저기, 그리고 이제 이 잎의 생긴 모습이 꼭 곰보 자국,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마마 앓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마마를 앓고 나면 얼굴이 곰보 자국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잎이 얼룩덜룩 올록볼록, 그래 곰보처럼 생겼다고 곰보배추라 하기도 하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걸 갖다 문디배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 자생하며 지대가 낮고 습한 땅을 좋아하는 꿀풀과의 두해살이 풀.
꽃이 피면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배암차직이라 이름 붙었다. 추운 겨울도 견뎌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약초다. 자, 요게 이제 곰보배추입니다. 냄새를 맡아보면은 약간 비릿하면서 샤한 그 박하처럼 화한 그런 향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겨울이 되면은 초록색의 잎을 보라색으로 물들여 가지고 땅바닥에 딱 붙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독초인 줄 알고 건드리지도 않았던 그런 풀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어릴 적 그 논두렁에서 그 많이 본 듯해요. 도심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곰보배추. 대기오염과 도시화에 민감한 환경 지표종이기 때문이다. 일반 배추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잎 가장자리엔 둔한 톱니와 잔털이 있다. 기관지 천식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워낙에 다 캐가 버리니까 지금 이제 논두렁, 밭두렁 같은 데서는 만나기가 엄청 어려워진 그런 약초인데 지금은 이걸 갖다 이제 대량으로 재배들을 하고 있어요.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할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약초입니다. 기관지 천식뿐이 아니고 또 뭐 혈액순환이라든가 그런 데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어요. 배추라는 이름이 붙은 풀답게 배추로 가지고 겉절이 담아 먹듯이 그렇게 무쳐 먹어도 되고 또 이제 뭐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 또 전이나 튀김을 부쳐 먹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은 이걸 갖다 이제 주스를 많이 갈아서 마시기도 해요. 독성이 없는 곰보배추는 잎부터 뿌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다. 약용으로 이용할 땐 주로 뿌리째 달인물로 감주를 빚거나 발효액을 담가 물과 희석하여 음용한다. 어리고 연한 수는 생채 그대로 먹어도 좋다. 자, 이제 오늘 이 귀한 약초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걸 한번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든 겉잎을 떼어낸 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그리고 비교적 질긴 뿌리와 큰 이파린,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여기에 한 가지 양념만 있으면 된다. 바로 마요네즈다. 곰보배추의 쓴맛을 잡아주고 고소한 맛을 가미시킨다.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간편식 샐러드. 약간 화한 맛이 마요네즈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고소하고 아주 좋습니다. 선뜻 상상이 가지 않는 낯선 요리에 제작진도 과감히 맛을 본다. 맛있는데요. 쌉쌀한 맛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씁쓸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저도 별로 씁쓸한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네. 공기 좋고 물 맑은 땅에만 뿌리 내린다는 곰보배추. 엄동설안에도 기죽지 않는 용감한 약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 말기 학자 정몽주가 지은 단심가라는 시인데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지은 하여가라는 시에 대한 답가라고 합니다. 나라와 임금을 향한 충절을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굽히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시인데요. 이런 올곧은 마음을 대대손손 지켜온 사람들이 이곳 함안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함안군 산인면에 가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답니다. 개울가에 난 다리는 고려교, 네모 반듯 갈아둔 전답은 고려전이라 부르는 이곳, 함안 고려동 유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해설 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함안군 문화관광해설사 김동출이라고 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가 고려동 유적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고려가 망하고 조선조가 이제 개국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조선조 개국에 반대했던 예. 고려 충신들, 예. 그 중에 그 이호 선생님이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마을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고려 말 조선 초기 같으면 꽤 오래 됐는데요. 역사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가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그 후손들이 예. 선조의 유지를 갖다가 충실히 이어받았습니다. 예. 이 고려교 안에 이제 고려동에 사는 후손들에게 조선조에는 나가서 벼슬 하지 말고 예. 우리 안에서 자급 조적하면서 살아라. 예. 이제 이런 유훈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내 뷔페도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예. 그다음에 내 묘소에는 비석을 세우되 거기에 아무 글자도 적지 말아라. 나라를 잃은 후손이 뭐 그런 거는 전혀 사치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 있는 후손들은 충실히 이어받아서 오늘날 이런 마을을 갖다가 유지하게 된 거죠. 그렇게 고려동을 지켜온 세월만 자그마치 600년이랍니다.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긴 세월 버텨오는 동안 몇 번의 보수와 복원을 거쳤음에도 옛 모습의 정취만큼은 그대로입니다. 야,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참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참 좋습니다. 보니까 건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예, 여기가 이제 고려동 종택입니다. 종택. 예. 고려동 종택인데 예. 이 건물 전체는 이제 조선 중기의 건물 양식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뒤쪽이 이제 그 안채가 되고요. 예. 네, 바로 이제 맞은편이 사랑채, 또 그 건너편에 행랑채,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안채가 별채가 되겠습니다. 별채. 이렇게 되고 여기에 또 저희 쪽에서 와서 이쪽의 건물이 이 꽃간채가 되겠습니다. 예. 사랑채는 이제 손님들 맞이하는 공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안채는 부녀자들 규격을 했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별채가 있습니다. 별채는 이제 역시 부녀자들의 공간이기도 했지만은 이제 따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거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당은 이 안채의 뒤편에 있습니다. 대개 우리 그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조선 중기의 양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주인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던 공간 안채에는 반가운 풍경이 눈에 띕니다. 바로 한쪽에 자리를 잡은 쌀 뒤주와 천장에 가지런히 매달려 있는 시렁대까지. 이게 시렁이죠, 시렁. 네, 그렇습니다. 이야, 꽃감도 있고 위에. 야, 제가 어릴 때 우리 저기 보리밥 어머니가 해가지고 올려놓고 나중에 찬물에 밥 말아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셨죠? 예. 여기 옆에 여기가 이제 그
부엌입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정지. 정지. 예. 이제 정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햇볕을 잘 드는 곳에 이 실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구니도 올리고요. 이렇게 꽃감도 이제 말리고 이런 기능을 했던 거죠. 그때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절에 조상들의 아마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참 정겹죠. 전기불이라고는 없던 시대에도 선조들의 지혜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툇마루 아래에 난 이 구멍입니다. 높은데 요거는 이제 요걸 아마 굴뚝이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굴뚝이라고요? 예. 요것도 굴뚝이 용도로 쓰였다고 하죠. 굴뚝이 근데 이렇게 대청마루 밑에 있네요. 밑에 있고요. 이런 구조는 처음 보는데요. 두 가지 뜻으로 아마 해석이 됩니다. 한쪽은 이 집들이 굴뚝 연기를 갖다가 높이 올릴 수 없었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 왜냐하면 이 댁 전체가 당시 왕조에 반하던 분들이 살았으니까 크게 막 그 불을 떼고 막 이렇게 올리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 목조 주택에는 이 해충이 많이 삽니다. 해충이 많이 살고 이 아랫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띄워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종의 훈정, 연기를 갖다 뿜어내므로써 이 해충들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아마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들 하시죠. 그런데 보여줄 것이 또 있답니다. 바로 안채 뒤편에 자리한 우물 복정인데요. 복정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복정이라는 우물이죠. 네네. 이 우물에도 좀 다른 이야기가 좀 숨겨져 있다고, 좀 특별한 우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이호 선생님이 손자 되시는 이경성 선생님의 부인 여주이 씨께서 효성이 지극했는데 그 시모가 시름시름 아픕니다. 아프면서 내가 전복을 좀 먹고 싶다. 전복 회를 좀 먹고 싶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디 찾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신령께 이렇게 빌었죠. 빌었는데 어느 날 여기서 정말 전복이 나온 겁니다. 같이 먹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거기 언제 바치면서 어머님 저는 이걸 못 먹습니다. 전복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며느리가 평생 이제 그 시모에게 거짓말한 게 가책이 됐다는 거죠. 이 우물은 딱 이 상태로 있습니다. 아, 물이 있네, 지금. 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효성이 아마 하늘도 아마 감복을 했을까요? 이렇게 담 안에다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600년 유구한 세월을 간직해온 고려동 사람들. 고려동 담장에도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담장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사람 키만큼 높이가 이렇게 딱 이어집니다. 이쪽에는 또 담장이 낮아지면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을이 다 보이도록. 저는 좀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려동의 다른 이름은 담안이라고 합니다. 담안. 그러니까 담안이죠. 담안. 그러니까 고려동의 담안이 이제 고려동인 거죠. 담안.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한자로 이제 말을 할 때 장내. 네. 한자로 하면 담장장, 네, 안내 이렇게 해서 장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내 마을, 담안 마을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모은 이호 선생께서 이게 뭐 전국에 어떤 곳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하필이면 함안에 이곳에 와서 터를 잡으셨잖아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이제 조선제국 개국을 하고 난 이후에 밀양에 낙향을 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의령에 아마 가는 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의령에 그 처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신장로를 걷다가 이 꼴짝 안에 붉은 꽃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이 백일홍 나무가 있었고 고려동 마을을 여기다가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붉은 이 백일홍은 그 선비들의 절의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요 백일홍은 우리 고려동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목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매년 여름마다 붉게 흐드러진다는 백일홍꽃. 이호 선생이 반했던 이유를 알 것 같죠? 담장 밖으로 나오니 소담한 농장 하나가 반기는데요. 이곳 역시 고려동과의 인연이 깊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고려동의 고려 전답이거든요. 고려동의 바깥 고려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령이 씨 19대 손 며느리. 며느리? 네. 아, 시집 오신 거네요? 네, 시집 왔죠, 여기. 재령이 씨 집안으로 시집 온 여자를 이르는 말이 이실이라고 하거든요. 이실대기. 네네. 이실대기네. 우리 이거는 고려 백년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종택 안에도 보면은 고려동 안에도 연못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서도 연을 키웠어요. 지금 차는 제가 이렇게 농사 지은 거니까 우리 여기 고려동에 방문해 주시는 또 관람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소소하게 그냥 무료로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저 고려동을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한테 어떤 문화유산의 표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적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부탁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고려동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함안의 문화유산이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함안의 아까 멋진 정치도 좀 이렇게 흠뻑 좀 이렇게 좀 챙겨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언제라도 오시면 여기 좀 맛있는 백년차 한 잔 드시고 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차가 모자라. 오시면 좋죠. 네. 저희 고려동이 한 가문의 고려동이지만 우리 선조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충절과 또 이 농촌에 대한 사랑, 충농에 대한 사랑, 효의 사랑이 있는 이곳을 일반 분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그런 정신을 느끼고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식당.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집의 주 메뉴가 전복 비빔밥하고 전복 석쇠 불고기입니다. 예, 저는 지금 전복 비빔밥을 한번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전복 비빔밥 좀 주세요. 네. 예. 내륙지방 함안의 웬 전복 비빔밥인가 했더니 이 메뉴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제가 모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정착하신 모은 이호 할아버지의 식구대입니다. 아, 복장이랑 우물에서 그 전복이 나왔다는 그 유래를 듣고 제가 개발하게 된 겁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그야말로 이야기가 있는 밥상이지요. 전복 양념장과 슥슥 비벼 한 숟갈 크게 뜨니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예상하고 다르게 약간 그 초무침 맛이 나요. 새콤합니다, 새콤한. 독특한 맛이에요. 약간 우리가 식혜라 그러죠. 삭힌 음식을요. 그런 특유의 깊은 맛이 있습니다. 예. 고소하게 무쳐낸 나물과 새콤달콤한 전복 양념장의 조화. 고려동을 닮은 듯 정갈한 한상이었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편리해지니까
옛것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600년 동안이나 선조들의 유언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낸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감동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불사이군의 충절이 스며 있는 고려동 유적지.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쉽고 빠르게 변하는 요즘 제자리를 꼿꼿이 지키고 있는 함안 고려동 유적지. 올곧은 신념과 충절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반짝 나오면 산사 마당은 건조장으로 변합니다. 다 펼칠까요? 네. 이거 원래 음건하는 거거든요. 그늘에 놨다가 그늘에서 말려야지 노랗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떡지니까 너무 그늘에다 오래 놔두니까 이렇게 떡지는 것은 버려야 돼. 추위 앞두고 장만할 밑반찬이 어디 나물만 있을까요? 이거 말랭이는 얼면서 녹으면서 말려야 돼. 그 무 달큰한 향이 나는데요? 그죠? 달큰한 향이 나지. 이렇게 햇볕을 이제 쐬면서 얘가 칼슘이 늘어난대요. 네. 그죠? 쫀디기 아세요? 쫀득이 알죠? 쫀득이 같은 맛인데요? 식감도 그렇고. 고슬고슬 잘 마를 것 같죠?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오늘? 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깥 모임이 어려운 시절 집에서 즐기는 가족 모임에 어울리는 요리가 펼쳐집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사찰람 씨 이제 여기 금수함에서 배우신 일기생 분들이에요.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됐나? 네, 꽤 세월이 됐죠. 먼저 입맛 돋우는 매력 만점 식전 음식, 연근 치자절임. 귤을 먹는 철이에요. 네. 대부분 귤을 식사 후에 뭐 디저트 정도로 간식으로 맞아요. 드시는데 귤하고 또 치즈하고 유자하고 같은 그 부류의 애들인데 얘들한테 이제 연근을 푹 절여갖고 두고두고 먹는 겨울 피클이라고 볼 수 있죠. 껍질째. 뭐예요? 치자 우린 거요. 아, 치장물이요? 네, 이 치자를 이렇게 여기서 같이. 이번 메뉴는 다 주황색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얘들은 이제 황색 카로트 애들이 네. 많은 애들인데 유자하고 유자는 이제 이게 청이에요. 같이 이제 믹스에다가 가는데 이때 식초가 들어가요. 입에 식초. 완전 상큼함의 갈아주세요. 결정체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연근을 아주 얇게 슬라이스 해주셔야 돼요. 그동안 배운 대로 집중해 봤는데요. 아직은 먼 것 같죠? 귤 껍질 색깔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스님, 황색 음식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아요? 비위에 좋죠. 귤은 이제 겨울철에 재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냉할 것 같죠. 네네. 차갑지 시원하게 않아요. 먹잖아요. 성질이 따뜻하죠. 너무 싱거우면 이게 두고 먹기에는 그러니까. 다진 싱거워서. 연근은? 근데 혜민 씨 거는 좀 굵어서 네. 따로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제 거는 그냥 전이나 부쳐야겠어요.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잘게 다져서 고소한 연근전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얄꼬롱해야지. 예쁘다. 예, 이렇게 또 다른 거에 부재료로 얹어서 먹을 수 있어요. 샐러드 위에 올려도 맛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바로 먹어도 되지만요. 보름쯤 숙성해 먹으면 더 맛있다네요. 이제 색깔이 이렇게 들었죠. 시간 좀 지났다고 벌써 그렇죠. 물이 많이 들었네요. 하나 먹어볼래요? 이렇게 구멍에 쏙 끼워서 먹을 수 있는 피클. 상큼해요. 그죠? 상큼하죠. 건우 말하래.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요. 라면하고 먹어도 되겠어? 아니요, 라면하고는. 안 돼요? 라면하고 안 어울려? 햄, 피자? 피자하고 어울려? 피자? 느끼한 거랑 되게. 느끼한 거를 조금 감해줄 수 있구나. 새콤달콤 아삭한 맛에 피로도 싹 가신답니다. 겨울엔 두부도 저장 음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불 켜놓고. 선생님, 장아찌를 담글 때 프라이팬이 필요해요? 네. 불이 필요해요? 두부를 구워서 기름에다 구워서 기름기가 있지만 작물을 끓여 부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정도. 그래서 두부장아찌는 사찰에서 모든 사찰이 거의 드신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겨울철에. 간장, 조청, 물. 예. 끝이에요? 예. 편리하게 하려면 안 끓이고 그냥 양조간장 넣으셔서 하셔도 돼요. 기름에다가 두부를 이렇게 구우면 돼요. 노릇노릇하게 거의 튀기다시피 그렇게 구우셔야만이 이게 작물이 들어있어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과정도 간단하네요. 예,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 기름을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요 색깔이 나게 구워주면 돼요. 밥을. 자, 우리 작물을 끓어서요. 불 좀 꺼주세요. 두분이 약한 불에 식혀야 굽어야 돼요? 아니에요, 센 불에 굽고 있어요. 한 소끔 식혀주고. 둘 다 따뜻하게 김이 올라올 때. 우와. 작물 두부가 잠기게 부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할 때는 요만한 작은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밖에다 놓고 추운 그 겨울에 시안에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간장이 이 두부에 배어가지고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장아찌는 시간이 만드는 반찬. 보름 정도 숙성시키면 더 맛있다네요. 매일 먹는 밥도 색다른 파티 음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끓으면 땅콩을 삶아줘야만이 비린내가 안 나죠. 그죠? 소금을 조금 넣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비린내가 안 나죠. 얘가 뜨면 다 익는 거예요. 아, 땅콩이 떠오르면 익은 거예요? 예, 익으면 떠요. 떠올랐어요. 떠올랐어요? 네. 이제 갈아야 돼요. 반전물은요, 이렇게 식초하고 이게 사탕수수 원당이에요. 된장이 아니고요? 설탕이라고 하죠? 네. 제가 사찰 음식 하는데 설탕 쓰는 일은 많지 않은데 초밥하고 장아찌 할 때 좀 쓰죠. 소금 넣어서 끓여줘야 돼요. 이게 뭐 오래 끓이는 게 아니라 보글보글 끓이면 거품이 완전히 올라오죠. 그럼 다 된 거예요. 이 밥이 뜨거울 때 단촛물을 입혀야 돼요. 간장 넣고 비비는 것 같은 색깔이긴 한데 간장은 안 들어가고? 그렇죠. 달콤하고 상큼한. 간이 맞나 보세요. 알겠어요? 접시 주세요. 핑거푸드라고 그래서 행사할 때 보통 그냥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이잖아요. 이 초밥도 일종의 한쪽씩 그냥 떼서 나눠 먹는 음식. 깻잎이 신의 한 수가 된다는데요. 돌돌돌 말아서요. 네.
곱게 채쳐주면 돼요. 채 굵어서 굵어요? 조금 굵습니다. 자, 이렇게 푸슬푸슬하게. 스님, 저는 내일쯤 완성할 것 같거든요. 먼저 식사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 간 땅콩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 케이크에 크림 바르듯이. 건우 이거 만들어봤지? 예. 어땠어? 느낌이? 예,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 손님상에 이렇게 내놓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얼마나 궁금할까요? 그래요? 밥이 들어있을 줄은 모르겠죠. 자. 또 채깻잎을 깻잎이 이제 데코레이션이세요. 깻잎이 이제 땅콩의 그 약간 고소하긴 해도 먹다 보면 기름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약간 감해주는 것도 있지. 와, 그대로 그냥. 그렇지. 이 상태로. 진짜 케이크처럼. 아, 그래요? 어때? 맛있어요? 땅콩의 그 진득한 맛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아요? 초밥과? 밥 같진 않아요. 분명히 밥인데 밥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소한 땅콩 맛과 깻잎 향이 어우러진 퓨전 한식입니다. 매콤한 고추 맛을 원한다면 찜 요리는 어떠세요? 늙은 호박을 가지고 고구마하고 같이 넣어서 얼큰하게 찜 음식.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네요. 색깔이 붉은색일수록 단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예. 그러면 밥 대신 먹어도 좋겠어요. 그렇죠. 슴슴하게 해서 밥 대신 먹는 것이. 가정에서 흔히 먹는 양념장이죠. 떡볶이 양념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죠. 국물을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돼요. 떡볶이야? 떡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떡 넣으면 떡볶이야? 무 같기도 해요, 스님. 무 느낌도 살짝 있어요. 늙은 호박과 고구마의 단맛이 풍미를 더하는데요. 테이블보까지 느낌 있게 깔아주면 홈파티용 사찰 음식 완성. 스님 한 조각씩 나눠주시니까 진짜 케이크 같네요. 그래요? 네. 케이크인 줄 알아요. 케이크인 것 같아요. 모양도 맛도 특별한 깻잎 땅콩 초밥이 분위기를 띄웁니다. 이건 담백하고 고소한 거죠. 담백하고 고소하고 또 모양도 예쁘고요. 처음 먹어보는. 맞아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실게 파래. 그렇네요. 깻잎이. 사람들이 깻잎 하나가 이렇게 우아하게 변할 수 있냐고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만든 두부는 지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네, 이거 건져서 먹어도 되는데 하나 다 먹으면 좀 짤 거예요. 맛이. 맛은 봐야지. 두부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 거기 맛있나 보네, 더 먹는 거 보니? 괜찮은데 소금 안 닿냐? 요리 이야기로 화기애애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음식을 밖에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그런데 이 사찰 음식은 부담이 우리의 첫째 부담이 없고 또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 우리 눈으로도 아름답잖아요. 손질을 하는데 많이 가요, 손이. 음식은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 하나뿐이 아니지. 식재료를 생산해준 수많은 생산자들, 그다음에 이 음식을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인들, 또 그 재료를 익히게끔 만들어준 중간에 조리도구들을 만든 사람들, 수많은 마음이 모여서 한 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치를 뭐 그렇게나 따질 필요가 있냐 이러겠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해주는 게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지인들한테 이렇게 불러가지고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사찰 요리를 이렇게 채식이잖아요. 좀 거부감들이 있는데 이렇게만 해줘도 아마 채식에 이렇게 쉽게 입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도 사이도 깊어가는 음식과 친구가 있어서 다가온 연말이 따뜻할 것 같습니다.